북한이 나흘 전 순항미사일에 이어 오늘은 1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 나서는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 북한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점검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시즌2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오 후보는 정권교체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수의 다주택 공직자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남겼고, 일부 국회의원은 용도를 변경해 다주택을 피했습니다. 올해 공시가 급상승에 지역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단 이의 신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가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협박에 따라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천안함을 대체하는 해군 최신의 호위함 세척에서 물과 기름이 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전투 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위험이 커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세워진 국립박물관이 전국 50개에 이르지만 부실 운영에 전문성 부족으로 반나절 동안 서너 명 오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이번 탄도미사일은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중대 도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도발을 했는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을 향해 제발 우리 좀 봐달라는 뜻일 겁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만 이번에는 심각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윤동빈 기자가 오늘 아침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로 단거리였고 최고 고도는 60킬로미터로 저고도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과 이달 21일 서해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를 감안하면 작년 10월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판 에이테킴스나 KN-23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60km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아무래도 요격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군은 일본 해상보안청보다 16분, 로이터 통신 보도보다 8분 늦게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역시 일본보다 1시간 늦게 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정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연 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2달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 하루 전입니다. 열흘 전 김여정이 미국에 얼음장을 놓았고 나흘 전엔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도발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 김여정은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다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미국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틀 후 방한한 미 국무장관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했고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핵 감축 협상을 통해 유엔 제재를 풀어보려는 북한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더 강한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그간 대북 정책에 말을 아껴온 바이든 대통령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치로 긴장을 조성한 후에 국면 전환을 하는 그런 북한의 전술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 간 협상을 견인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얼마 전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로 도발한 이유는 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뭐 늘 드는 의문입니다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미국의 전략 순위에서 북한은 높은 순위가 아니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될 경우 미국 여론을 움직이게 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산된 도발을 하는 거죠. 자, 미국 민주당 정부의 뭐 특징이 그렇고 또 이번 바이든 행정부만 보더라도 일단은 중국에 대단히 집중하는 중국 압박 전략에 대단히 집중하는 이런 상태여서 북한 문제가 지금 2순위로 이제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런 도발이 그렇다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먼저 북한 관점에서는 사실 미중 관계가 안 좋을 때 도발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인식이 있을 거고요. 예. 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단거리 도발에는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움직일 겁니다. 예. 자기는 북한과 관계를 잘 가져가서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실패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북한이 지금 미국을 일종의 협박 또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걸 지렛대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지난번에 이제 순항미사일 나흘 전에 쐈고 이번에 탄도미사일. 그래도 미국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고강도 도발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궁극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예.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해라. 그래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걸 의식한 도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예. 본다면.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이야기할 경우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보상이나 또는 유화적인 정책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미국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이 그런 것들을 다 노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임기가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 미국 대화뿐 아니라 남북 대화도 살려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은 1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남북 관계에 너무도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예. 정책을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것이 산물로 이어질 거의 가능성은 사실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예. 미국이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핵 동결을 허용한다고 하면 대화 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금 완전히 남북 관계의 기회가 닫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 이 목적이 불분명해서 잘못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고화해주는 대화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미국과 보다 긴밀한 공조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 박사 생각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처럼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협상을 우리 정부가 자초하는 것은요. 결국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북한이 또 도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마음을 좀 단단히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범철 박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4.7 재보궐선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9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첫 선거운동을 편의점 야간 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유세는 각 당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 후보가 편의점 체험으로 유세를 시작한 이유는 최지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 0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알바해서 일단 생활 알바 급여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점주와 만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만든 무인 스토어를 제안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인 슈퍼를 밤에만 운영하게 되면 이 밤에 올빼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애려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삼선을 했던 서울 구로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박 후보의 첫 유세 출정식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한자리에 총출동했습니다. 단일 후보 상대였던 조정훈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선거가 일자라는 새로운 시장 대 실패한 과거 시장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후퇴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3분기 접종 대상자인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시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하루 서울 지역을 V자 형태로 훑는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 대표와의 도심 첫 합동 유세에 총출동했는데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 대표가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첫 일정으로 군자 차량기지를 찾은 오세훈 후보가 지하철 의자와 손잡이를 꼼꼼히 닦습니다. 묵묵하게 뚜벅뚜벅 성실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날이 밝자 오 후보는 서울 강북 지역을 V자 형태로 이동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여기 장사하던 자리인데 그렇지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제일 친해버렸어요. 서울시청을 마주보는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가 내년도에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다음 정권을 자산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다시 한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연단에 올라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앞으로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 나섰던 금태섭 전 의원까지 합류합니다. 세 사람은 향후 합동 유세 등을 통해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 대표는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었는데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도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여당에선 박형준 후보의 가족 문제를 그리고 야당에선 김영춘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부산에선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금융지구 중심지에서 본인의 이름 영문 약자를 딴 YC노믹스를 선포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덕 김영춘이라고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좀 어떠세요, 시민분들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산 경제 재건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 같은 겁니다. 대통령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안 낫겠나. 재난지원금을 좀 뭐 해준다는 식은 그게 있는데 뭐 그거에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재래시장에서 아들과 함께 유세를 시작하며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 민심 좀 들으셨잖아요. 어떤 시다고 좀 하시던가요? 시민들 호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전 시장님이 갑자기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사퇴를 하셨으니까 조금 그런 갑자기 흔들린 체제를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장외 신경전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재혼 사실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저는 진짜 묻고 싶은데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박형준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을 부인 탓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것은 나라는 상관이 없다. 아내 탓이다라고. 두 후보의 갈등은 오는 30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자제 요청에도 연이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옹호 글을 올려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이번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비판이 일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정치인이라며 연일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박영선 후보에 이어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했으면 합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또 SNS에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도와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논란이 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정재성 변호사도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 측은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사퇴했을 때쯤 자신도 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LH 사태에 이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중도층 민심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사건 재판부가 공판을 선거 뒤로 미룬 걸 두고 정 변호사의 역할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서울 송파 구의원 보궐선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장례위원을 맡았던 인사를 공천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례위원이 여러 명이어서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 연년과 달리 올해는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위직들의 인식이 궁금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공개 대상자 7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명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물론 땅 가진 게 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지확시한 건 보통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세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정부가 다주택 해소 지침을 내리자 지난해 세종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역시 다주택자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비슷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이 아파트는 남겨두고 지난해 세종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세종보다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선택했습니다. 세종 아파트 매각으로 챙긴 시세 차익은 손 차관이 2억 원대, 은 위원장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 아파트를 샀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거주를 하려 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급하게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 정책이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엔 특별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특혜를 준 사례가 된 거죠.
정부는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현 정부에서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장관도 되지 못해서 집을 팔고 주고 판다고 약속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별 해프닝이 많았는데 그래도 집 2채 가진 고위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위 법관, 검찰 고위 간부, 국회의원 가운데도 다주택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직 157명의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44명이었습니다.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연립주택 5채 등 모두 6채를 신고했습니다. 고희영 서울고법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서초, 송파구에 각각 한 채씩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39명 중 다주택자는 이수건 울산지검장과 노정현 서울 서부지검장 등 4명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49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 처분 서약까지 했던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여전히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최종윤, 임종성,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존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1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주택수를 줄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해당 의원들은 필요에 의해 용도를 바꿨을 뿐 주택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공무원 땅 투기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세종시 시의원 1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명의로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 인근에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보유한 의원도 있고 부인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는데 해명은 하나같이 농사짓고 살기 위해서 산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임야에 공사 폐기물이 널려 있습니다. 땅 주인은 김원식 세종시 의원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임야 107제곱미터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세종시 도시개발사업부지와 불과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이 보유한 세종시의 또 다른 땅은 투기 의혹을 받고 수사 중입니다. 차성호 세종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야산을 지난 2005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최평석 세종시 의원이 갖고 있는 밭 1173제곱미터는 고속도로 나들목 연결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최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농사 지려고 사서 농사 짓고 있어요. 도로하고는 그 관계가 없어요. 세종시 일부 시의원들이 세종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세종시 의원 18명 가운데 13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데 올해는 서울 강남권의 일부 지역뿐 아니라 강북이나 전국 주요 대도시로 집단 민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공시가격이 책정된 서울 홍대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을 넘으면서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파트가 올려달랬나? 그래놓고서 세금 걷어가는 거 다 고도의 어떤 계산된 세금 징수 방법 아닐까? 아이가 먹었는데 그 집 제도하면서 한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있는데 그거 집 조금 없이 떼줄 수도 없고. 올해 공시가격이 70% 오른 세종시에서도 집단 이의 신청을 위한 연명부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공시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일이 좀 많네요. 주민들이 자꾸만 민서 고책소리에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고 대전과 부산 일부 단지도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 신청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제기됐는데 이제는 강북과 지방도 합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3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 중에서 정정된 비율은 2.4%에 불과해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한 공시가의 조세 저항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에 불을 지핀 표면적인 이유는 공시가 급등입니다만 논란의 중심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에 있습니다. 의도한 논란인지 아니면 의회의 반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전체 가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1주택자 기준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여 호로 전체의 3.7%입니다. 주택 100채 중 3채 정도가 종부세를 내니 비중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7년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9만 2천여 호로 전체 공동주택 1242만여 호 중 0.7% 남짓이었습니다. 100채 중 한 채도 안 되던 이 종부세 대상 주택의 비중이 보시다시피 4년 새 5배 정도 뛴 거죠. 예, 4년 새 5배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셈인데 그럼 기간을 좀 더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네, 종부세는 2005년 이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는데요. 중간에 기준이 조금 변경된 적도 있지만 애초 9억 원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일직선인 그래프죠. 그런데 매매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는 2005년 2만 9천여 호에서 2021년 66만여 호로 22.5배가 급증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그래프죠. 즉 종부세는 그대로인데 집값이 뛰면서 보시다시피 두 그래프 사이에 이 세모 구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빨간색 구간이 앞으로 계속 넓어진다는 뜻인데 그래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6년 전의 9억 원과 지금의 9억 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며 이 종부세 기준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엔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률 개정안 등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자본이득에 의해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비싼 집에 살면 세금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더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 지금의 정부 주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란 생각이 커지면서 이른바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 걱정되면 이사 가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종부세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예년보다 날이 일찍 따뜻해졌다 싶었는데 자연 속 만물의 기지개 역시 빨랐습니다. 남쪽의 벚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100년 이래 가장 빠른 개화라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왕벚나무 가지마다 분홍 꽃봉우리가 몽글몽글 맺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일부는 서둘러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개화 기준으로 삼는 서울 기상관측소의 왕벚나무는 어제 공식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1922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빠릅니다. 평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일 정도 빠른 거고요. 작년보다도 3일이나 빠르게 관측이 됐습니다. 개화일은 새송이 이상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하는데 기온과 일조량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월과 이달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았고 일조 시간은 20시간 이상 길었습니다. 다만 벚꽃 군락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개화 기준 나무에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축제를 취소한 서울시는 추첨을 통해 3,500명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도 추첨 통해서라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에 앞서 개나리도 일찌감치 노랗게 물드는 등 올해는 남쪽에서 시작된 개화의 물결이 예년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데 기상청이 10년 주기로 산출하는 기후 평년값은 0.3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맞은 백신이 바꿔치기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에게는 신상털이가, 이 보건소에는 협박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의혹을 제기한 글과 영상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당시 접종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의혹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당시 접종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간 뒤 서울 종로보건소엔 의혹을 제기하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좀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도 전화가 오니까. 논란이 됐던 장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병에서 주사액을 뽑은 간호사가 가림막 뒤에서 소독솜을 가져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뽑혀있던 주사기 마개가 다시 씌워졌다며 중간에 백신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제기된 겁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주사를 놓았던 간호사 실명 등 신상털이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글과 영상 8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게시글 4건과 그 영상 4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접종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기에 넣은 뒤 다시 마개를 씌우는 동작과 마개가 닫혀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주사액을 뽑은 뒤 감염 예방을 위해 다시 마개를 씌우는 것이 접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와 함께 해당 간호사의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50곳에 달합니다. 박물관 하나 짓는 데 들어간 돈이 수백억 원이어서 기대감을 높이는데 부실 운영에 전문성 부족으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지만 반나절 동안 서너 명 오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 자행된 조선인 강제노역과 위안부 동원 실상 등을 고발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6년 전 506억 원을 들여 7층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전시물 대부분은 사진. 전시 물품에 비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직원도 관람객도 없이 썰렁합니다. 여기 설명도 해주세요. 무주 국립태권도박물관도 비슷합니다. 220억 원을 들여 세웠는데 전시물 상당수가 태권도복과 국제대회 메달 등이고 그나마 눈에 띄는 건 만화영화 주인공인 로보트 태권브이. 태권브이 단증도 있네. 오후 2시까지 방문자는 단 4명입니다. 지금까지 4명 온 거예요? 네, 지금 계약하고 그래가지고.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박물관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홍보관 수준인 곳부터 세금으로 지었는데 시민이 입장할 수 없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전 공군 박물관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 국립박물관 수준과 운영에 불만이 커져갑니다. 저 공연했는데 우리 6명이서 봤어요. 너무 보는 더 힘들더라고요. 수백억 원대 건립비와 별도로 전국 국립박물관 예산은 1,690억 원 수준, 한 곳당 약 38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립박물관 등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소장품 구입 비용이 상당히 좀 적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는 국립박물관 수준을 높인다며 국립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평가 대상 36곳 중 7곳이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중앙박물관처럼 엄청난 예산을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실적을 지출하려면 들이 전부 다 돈입니다, 사실. 하지만 국립인증을 못 받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문체부 관계자는 미흡한 박물관을 대상으로 자문에 나설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얼마 전 충수가 터지면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장 일부도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부정거래 행위 관련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상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6일입니다. 당시 교정당국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을 내고 외부 진료를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 대우를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 뒤인 17일,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이 복막 안으로 확산되면서 대장 일부가 괴사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복강내 세척도 해야 되고 그냥 단순 충수들기염보다는 좀 더 악화가 된 거죠. 이 부회장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이어지다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은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이 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입니다. 과속은 줄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도 스쿨존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스쿨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을 내려주는 차량. 뒤차는 멈췄지만 그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 그 앞으로 신호 위반 차량이 지나가죠. 과속이나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죠. 일주일 전 인천에서는 직진 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운전자는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또 뒤쪽으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덤프 트럭이나 이런 큰 트럭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쿨존을 지나는 오토바이도 아이들에겐 위협적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지. 매달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인식이 바뀌면서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스쿨존에서는 그전에는 무심코 달렸는데 요새는 민식이법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고.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도 478건으로 전년보다 15.7% 감소했고 사망자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고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등교할 때나 학교할 때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는 게 아직도 불안한 거죠.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언제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스쿨존이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내일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 46명의 우리 장병이 전사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총 1조 원을 들여서 대잠 능력을 대폭 보완한 최신의 호위함 3척을 도입 중인데 3척 모두 기름과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장병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군 당국은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후 군은 한 척당 3,400억 원을 들인 호위함 3척을 도입 중입니다. 2,800톤급 대구함과 경남함이 각각 2018년과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됐고 서울함도 올 6월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함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펠러에서 기름이 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된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함정의 속도와 전 후진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함정의 기동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경남함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 시운전 때 결함이 파악됐지만 방위사업청은 일부 부품만 교환한 뒤 국방기술 품질원 검사를 거쳐 함정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기름이 흘러나온 겁니다. 거기에 프로펠러와 연결된 에어박스 장치에선 물까지 새는 걸로 확인됐는데 방사청은 미량의 누수와 누유라서 운용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상에 기름띠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또 사건을 축소하기까지 합니다.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함이 발생되면 정확히 검사해서 방사청은 누유 원인과 자세한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통항이 중단된 지 사흘째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으며 좌초한 탓인데 수에즈 운하 일대에는 배 200여 척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대기 중이고 그 여파로 국제 유가도 출렁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막고 서 있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네덜란드로 향하다 좌초된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관리청에서 급파한 예인선들이 컨테이너선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선박 규모가 큰 데다 뱃머리는 제방 쪽 모래톱에 박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버기브노의 길이는 400m로 280m인 운하의 폭보다도 깁니다. And so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pull her off. And they have to be very careful pulling her off because again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면서 경제적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로가 막혀 운하 양쪽에 정체된 선박은 200척 가까이 되고 국제 유가는 하루에만 5.9% 급등했습니다. About 3 billion every day. About 18,000 ships use it a year. It's about 50 ships a day. So it's absolutely key. So the ship effectively blocking it. You actually really are blocking that trade flow.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 인양과 통항 재개까지 최소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며 세계 물류 대란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AI 인공지능이 탈북 학생의 맞춤 교육을 제시해주고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해소에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TV조선 인터내셔널 포럼에서 세계적 석학들이 내놓은 해법을 김하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3년 전 홀로 탈북한 고등학교 3학년 A양. 요즘은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탈북 학생들에게 AI, 인공지능은 맞춤형 교육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학교 내용까지 다 있어가지고 기초 지식 모르는 걸 찾아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학생들은 디지털 동영상 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TV조선 인터내셔널 포럼에는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So it's no doubt that people are beginning to look into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as a platform to enhance feedback and to enhance student learning.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투명 경영을 뜻하는 ESG는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Investors are increasingly looking for sustainable investing opportunities and to analyze corporate ESG performance. 올해로 5번째를 맞는 TV조선 인터내셔널 포럼. 세계적 석학들은 흑사병 이후 르네상스가 꽃피웠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교육과 ESG 투자가 신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느 봄날 시인이 아내 심부름을 갑니다.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 원을 갚으러 동네 철물점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그만 후두둑 비가 내립니다. 시인은 구멍가게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 맥주를 사 마십니다. 멀리서 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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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울고 벌컥벌컥 그는 마십니다. 시인은 아내한테서 다시 4만 원을 받아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엔 꽃집 앞을 지나다 그만 자스민 향기에 빠져 한 그루 사고 맙니다. 아내는 2번이나 배달 사고를 친 시인을 노려보지만 어쩌겠습니까? 봄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죄지요. 그래도 시인은 밉살스럽지는 않습니다. 꿈꾸듯 사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따스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는 어느 단편집 제목처럼. 고양이들 아예 반찬 가게를 지키라고 맡기는 곳 국회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라 사퇴한 김진애 의원의 금배지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그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왠지 모욕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저뿐일까요? 그가 올렸던 글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국토위 활동이 정책 신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LH 국정감사를 하고 투기꾼들을 꾸짖어야 할 텐데 그 모습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그는 김진애 의원이 대범하고 통이 크다며 무량무변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다는 부처에게 바치는 찬사를 쓴 겁니다. 이래저래 민망합니다만 그야말로 기쁨이 그만큼 컸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또 어떻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재판받는 피고인이면서 법사위를 지망해서 활동해오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수청 설치와 검찰 수사권 박탈에 앞장선 분들이 최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 피고인 신분의 여권 의원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부르는 옛말 설량은 가려 뽑은 어진 인물을 뜻합니다. 현명하고 어질고 품행 바르고 효심 깊고 청렴한 사람을 가리키죠. 지금 우리 국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리사욕을 내세워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최소한의 염치를 기대했던 제가 도리어 우스워져서 그냥 웃고 맙니다. 3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그냥 웃지요 였습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올해는 유난히 빨리 찾아온 듯합니다. 서울의 벚꽃도 관측일에 가장 빨리 피어났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0도, 대구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에는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걸칠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 쪽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양이 예상되고 해상 날씨가 매우 좋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25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